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일전쟁 8회에 걸친 시리즈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거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분량이 아주 깁니다.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류. 인류가 발전하는 데는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교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적인 교류입니다. 재화를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공동체들이 연결이 되고 서로 간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적 교류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오야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적인 교류입니다. 바로 정보, 학문, 철학의 교류입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사상과 정보가 교류하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상과 학문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벌어진 사상의 교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서점 없는 나라 조선과 공동체. 1771년 여름 경희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쭉 끝없이 말씀드려왔던 교류의 중요성, 학문의 중요성,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을 모두 종합한 그런 강의입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저 건물은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의 정전이죠. 다른 경복궁이나 덕수궁만큼 규모도 작고 쓸쓸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엿하게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저 건물은 복원된 건물이고 실제로 있었던 건물은 지금 동국대에 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벽들은 다 헐려있고 문도 없고 문짝도 없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식민지 때 1914년에 찍은 사진에는 저렇게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다. 1771년 영주 47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이 경희궁에 건명문에 나갔다. 벌거벗긴 채 두 손을 뒤로 합쳐 묶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나란히 엎드려 거의 죽게 된 자가 100명 가까운 수요였다. 실록 기록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임금이 살고 있는 그 궁궐 앞에 빨가벗은 장정 100여 명이 오라에 묶여서 자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빠지는 사람들은 직업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역, 통역관이고 또 한 직업은 책회, 책장수들입니다. 책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빠져 있는 겁니다. 이보다 며칠 전인 1771년 5월 20일 박필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간감회찬이라는 책이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인데 이성계가 고려의 이인임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인임은 사실 전주희 씨가 아니라 이성계와 극렬하게 다투고 있던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후손이 이성계고 그 후손이 만든 나라가 조선이라는 겁니다. 경악할 노릇이었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명나라 명실록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바꾸기 위해서 조선 초기부터 조선 정부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걸 바꿨죠. 그런데 민간에서 팔고 있는 간감회찬이라는 책에 또 그 사실이, 그 거짓말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5월 22일에 영조 정부는 간감회찬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명기집약이라는 책을 들어와서 책으로 만든 서종벽이라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의 관직을 박탈해버립니다. 그 다음 날에는 명기집약을 소지한 사람들을 모두 자수하라고 자수령을 내리죠. 그래서 유한기라는 사람이 자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수해서 광명을 찾지 못하고 추자도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또 다음날 색출된 사람들은 모두 과거 합격을 취소하고 강제로 징집을 보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수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서울 전역에 압수수색 명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26일 이희천이라는 사람, 책을 산 사람과 이희천에게 책을 판 배경도라는 책회를 참수하고 그 목을 길거리에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가족들은 노비로 만들고 유배로 보내버리죠. 이 책을 수입했던 청나라로 갔다 온 사신 3명도 유배로 보내버립니다. 한술 더 뜹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상소를 올렸던 전 지평 박필순을 왜 나한테 와서 비밀리에 이야기하지 않고 공개 상소를 올렸냐, 그러면서 그 죄를 물어서 강원도 회양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날에는 이 책들을 수입한 책회들을 모두 검거해서 강제로 수군으로 징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강감회찬을 쓴 사람 이름이 주린인데 이 주린과 이름이 같은 전 참판 엄린의 이름을 엄숙으로 개명을 시켜버립니다. 또 며칠 뒤에는 이 책을 가지고 있던 정득환, 정임, 윤혁이라는 사람을 또 발각해서 목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린이 강감회찬뿐만 아니라 청암집이라는 책을 썼다. 이 또한 조선에 와 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일 한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책회들을 총 집합을 시키고 상역들, 통역관들은 모두 집합을 시켜서 이 경희궁 앞에서 다 죽이겠다고 빨가벗기고 꽁꽁 묶고 나서 잡아들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의정을 지내고 있던 최재공이 알아보니까 전하, 청암집이라는 책은 없는 것이 옵니다. 유언비어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칼을 꺼내 들었던 영조가 그제서 문을 겨우 삭히고 학살하는 길을 취소를 합니다. 학살 사건은 미수로 그쳤지만 그 이후로 한양대에서 책회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1771년 6월 2일은 조선의 책 외판사원, 책회가 공식적으로 사라져버린 날입니다. 자, 이보다 2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300년 전이죠. 1446년 9월 29일 훈민정음이 반포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정인지라는 사람이 서문을 썼는데 여기에 따르면 바람 소리와 학울음, 닭울음 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이 훈민정음을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었죠. 집현전의 노장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정창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언문 책을 만든들 삼강 행시를 언문으로 읽어도 그 읽는 사람이 자질이 나쁘면 본받지를 않게 된다. 그러니 언문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세종한테 따집니다. 세종이 뚜껑이 열려서 저게 이치를 아는 선비의 말이 아니다라면서 정창손을 파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며칠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왜 이렇게 화났을까요? 세종이. 그 인자하던 세종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한자로 훈민정음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가르친다. 뭘 가르칠까요? 바로 삼강오륜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충과 효, 자, 애 이런 성리학이 가르치고 있는 그 행실을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훈민정음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강 행실을 언문으로 읽어봤자 안 될 놈은 절대 깨우치지 못한다라고 정창손이 이야기를 하니 세종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훈민정음은 상강 행실을 언해하기 위한 유교적 윤리를 언문으로 번역을 해서 백성들에게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481년에 두시연해라는 언해본이 출간이 됩니다. 두시는 두보의 시입니다. 사서언해, 사서상경을 모조리 언해하는 작업이 벌어지죠. 이 두시연해를 비롯한 경전의 언해와 앞서 보셨던 상강행시를 언해한 작업은 뭐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상강행실 또는 효자와 충신, 연려 각각 35명을 선정을 해서 이들을 그림과 한자, 언문으로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어우동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우동이라는 예쁜 사람이, 예쁜 여자가 고관 대작들을 상대로 불륜 행각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니까 백성들을 똑바로 가르치겠다면서 이 상강행실도를 언해 작업을 한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떨어뜨려서 아버지를 살린 아들 이야기도 있고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결한 아녀자 이런 얘기들이 모두 이 상강행실도 언해본에 있습니다. 이 언해본은 경국대전 조선의 성문법 종합법전입니다. 여기에 아예 작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1511년 중종 때는 2940질 권이 아니라 40질을 인쇄를 해서 전국에 배포를 하는 그런 대작업을 벌였죠.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게 저게 상강행실도입니다. 저기 한자가 있고 한자 본문이 있고 그 옆으로 저렇게 한글 언문이 적혀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꼼꼼히 보면 지금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 씨는 영평현 사람이니 유영의 딸이요 유학 유윤정의 아내라. 외적이 그 아비와 지아비를 죽이고 유 씨를 더럽히고자 하거늘 유 씨가 이르되 지아비가 다 죽으니 나 혼자 살아서 어찌하려 하고 굳게 거슬러 줬지 아니한데 도적이 노끈으로 손을 매어 앞으로 이끌고 뒤로 모니 유 씨가 가로되 비록 죽어도 결연히 너를 쫓지 아니하라 하고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 아니한데 도적이 뵈니라. 금상께서 임금께서 정령문을 내리시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현대 구격입니다. 지금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그 당시에 언문으로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정도의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걸 읽고 아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맹자 언어를 보겠습니다. 원본에는 촉구를 불이 오지면 어별을 불가승식야 라고 토가 달아있죠. 뜻은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에 못 넣게 하면 물고기와 자다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날 것입니다. 라는 게 이 한자가 가진 뜻입니다. 이걸 맹자 언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언해를 해놨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촉구를 오해 입디 아니하면 어별을 가히 익으여 식지 못하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보셨던 상강행실도의 언해와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로 언어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난 듣고 기역자를 모르는 사람뿐만 물론이고 언문을 아는 사람들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맹자 언해라는 책 제목으로 언해했다고 이렇게 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 맹자와 두시와 다른 경전들 이걸 읽는 독자들은 누굴까요? 사대부들입니다. 과거를 보기 위한 수험서가 필요했던 그 사대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촘촘한 그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정확한 해석이 없더라도 아니 오히려 없어야지 이 수험서를 보고 자기네들이 답을 적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급 정보들, 과거에 응시를 해서 국가기관의 충원이 된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고급 정보는 이렇게 사대부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평민들, 백성들은 고급 정보로부터 차단이 된 채 언문을 통해서 성리학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을 주입받고 있었던 겁니다. 언문의 용도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비석은 경기도 포천 인흥군에 있는 묘계비입니다. 한 고관 대작의 무덤 앞에 있는 비석인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비가 극도로 영검하니 어떤 생각으로라도 사람이 거만하게 낮춰보지 말라. 경계를 알리는, 경고를 하는 그런 용도로 언문이 쓰였습니다. 서울 상기동에 있는 이 윤탁이라는 사람 무덤 옆에 있는 한글 영비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령한 비석이다. 깨뜨리거나 해치는 사람은 화를 입는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린다. 역시 경계를 알리고 경고를 하는, 범접하지 말라는 용도로 언문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린다라고 했습니다. 언문, 훈민정음은 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비석이 적힌 날짜가 1536년입니다. 한글이 발명되고 100년이 채 안 된 때였습니다. 경기도 일대 그리고 저 남쪽까지도 언문은 훈민정음은 유통이 됐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 언문이 가지고 있었던 용도는 이정표, 경고, 경기를 알리는 비석 이런 용도로 쓰였던 겁니다. 문경세제 가보신 분들은 이 비석이 기억나실 겁니다. 산불 도시로 적혀 있습니다. 맞춤법이 영종조 시대 이후의 맞춤법이라고 합니다. 커다랗게 새겨져 있습니다. 언문의 또 다른 용도는 또다시 이렇게 글 모르는 사람들, 언문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이나 조심하라 라는 식의 구호 정도로 쓰지 않았었죠. 1529년 중종 때입니다. 서점이 생길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선시대는 500년 내내 단 한 군데도 서점이 없었습니다.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책을 유통할 수 있는 서점이라는 공간이 조선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득강이라는 대사관이 서점을 설치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점이 있으면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살 것이므로 유생들이 한 가지 서책을 다 읽고 나서는 그 책을 팔아서 다른 책을 사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서책 파는 것을 그르게 여겨서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묶어서 높이 쌓아두기만 하고 한 번도 펼쳐서 읽지 않아 좀만 먹는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중종도 이걸 한번 토의를 해보라라고 명을 내리죠. 다음 날에 세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세 사람이 결론을 내리고 중종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서점은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과부들 중에 책을 팔 사람이 있다 해도 사사로이 매매하면 되지 서점에다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는 조치하지 않고 서점만 설치한다면 법이 어떻게 시행되겠습니까? 시행될 수 없는 법을 세우면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있게 됩니다. 선비들은 책을 팔지 않는다. 선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가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책을 팔 뿐 그 사람들은 서점 같은 거 필요 없다. 아르바를 팔 수 있다. 굳이 이렇게 법에도 없는 서점을 만들 이유가 없다. 사회에 해가 된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는 독자는 유생이고 책을 파는 사람은 책이 필요 없는 과부고 사사롭게 매매하면 되니까 사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서점은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명종 때 사헌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사, 서점의 법은 신들이 처음으로 창설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종조에서 이미 그 법을 세웠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거듭 밝히고자 할 뿐입니다. 이때도 서점에 대한 논의가 잠깐 떴던 겁니다. 주상께서는 연세가 한창 장성하고 학문이 고명하여 일의 시비와 법의 편부를 이미 분별하고 계실 터인데 자주 수의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 듯합니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치나 잘해라. 서점 같은 거는 꺼내지도 말라라고 사헌부에서 국왕에게 충고를 한 겁니다. 조선은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위한 수험서, 고급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수험서원 일부 세력들에게만 이 고급 정보를 나눠줌으로써 인력을 충원하고 비록 양민 또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먹고 살기에 바빴던 양민들에게는 불가능한 과거, 이 과거를 오로지 사대부들에게 독점시켜버린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교화를 위한 책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쳐버렸죠. 그래서 그 지배 이데올로기의 민초화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금소갈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고려 때 금소갈제를 발명을 했고 조선시대에도 많은 책들을 금소갈제로 간행을 했습니다. 금소갈제의 특징은 대량 인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용이하게. 근데 이 조선에서 금소갈자는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활자든 출판이든 유통이든 그리고 금소갈자가 아닌 목판 대부분의 책을 찍어냈던 이 목판, 이 모든 것들을 국가가 독점을 했고 양반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까지 국가가 독점을 했죠. 서점이 없음으로써. 1582년에 성균관 학칙을 율곡 2가 만듭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인이 짓지 않은 글은 읽지 말고 보탬이 없는 글은 보지 말아야 한다. 200년 뒤인 1785년에 성균관 학칙이 바뀌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서 오경 및 역사서를 읽으며 노장 불경의 잡류와 제자백과 자집 등을 끼고 다니는 자는 벌한다. 권고 규정에서 처벌 규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200년 동안에 이 지배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국가를 더욱더 조여놓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조선이 그런 나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1785년입니다. 이때가 정조 때입니다. 그 정조 때 지식 독점을 통해서 드디어 체제 유지를 공고히 하게 된 거죠. 지식 독점, 바로 머리를 독점하는 겁니다. 사상을 독점을 하고 학문을 독점을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체제의 가부, 체제의 호호, 체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백성들로부터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500년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조 16년 1792년에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래에 선비들의 문풍이 날로 비숙해졌다. 과거 답안지 또한 폐관 소품, 즉 청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시정 잡배들이 쓰는 말투와 그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하는 그런 소재의 문체를 모방해서 경전 가운데 늘상 접해서 빠뜨릴 수 없는 의미들은 소용없는 것으로 전락했다.
이 폐단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부터 잡서들을 중국에서 사오지 못하게 하라. 성리학 서적을 제외한 모든 서적의 수입을 금지를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문체 반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정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중종 반정이고 하나는 인조 반정입니다. 권력을 바꾸는 게 두 반정이었는데 이 문체 반정은 이제 사상을 완전히 옛 것으로 돌려버리는 청동기, 철기 초기 시대 때 공자, 맹자의 시대로 사상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반정이 바로 이 문체 반정입니다. 정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문풍이 이와 같이 된 것은 근본을 따져보면 모두 박지원의 죄다.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는 내 이미 익히 읽어보았으니 어찌 감히 속이고 숨길 수 있겠느냐. 이 박지원의 자는 바로 법망에서 빠져나간 거물이다. 열하일기가 세상에 유행한 뒤에 문체가 이와 같이 됐으니 당연히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후로 박지원이 이끈 북학파, 청나라와 무역을 하고 교육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고 했던 그 북학파들은 일체 저술 활동을 중단을 합니다. 서점이 없던 나라에 이제 학문도 오로지 성리학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정조가 이야기를 하죠. 이단이라 함은 노자나 석가모니나 양주나 묵적이나 순자나 장자나 한빛뿐만 아니라 제자백과의 수많은 글들로서 올바른 법과 떳떳한 도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 선왕의 정당한 말씀이 아닌 것들은 모두 해당된다. 여기서 나온 선왕은 바로 공자를 뜻합니다. 공자의 말이 아니면 모두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나라에서 학문이 사상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조의 자호가 바로 만천명월 주인옥입니다. 만갈래 강을 비추는 밝은 달의 늙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말과 유사합니다. 뉘앙스가. 국왕이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권력은 나한테 나온다라고 어마어마한 독점을 선언한 겁니다. 그가 바로 이 호학군주 정조입니다. 때문에 영조와 정조 때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상과 학문을 통제를 하고 서점을 없애고 그리고 모든 활자를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출판과 유통을 통제를 했던 나라 조선이죠. 그럼으로써 정보를 통제했던 나라가 이 조선입니다. 공동체, 조직의 정체는 필연적이죠. 그래서 1895년 저렇게 영조가 즐겨 찾던 경희궁이 폐허로 변해버린 겁니다. 훈민정이 반포된 해가 1446년입니다. 1450년 딱 4년 뒤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합니다. 고려시대에 최초의 금속활자가 발명이 됐죠. 하지만 그 금속활자와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활자의 발명이라는 사건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고려시대 때 발명이 되고 조선에서 사용했던 그 금속활자는 그 유통과 출판과 용도가 매우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찍은 다음에 고급 책을 찍은 다음에 몇 부 찍지 않고 곧바로 활자가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물론 알파벳이 몇만 자나 되는 한자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이 이 활자를 소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죠. 그런 환경 탓으로도 조선의 금속활자는 쓰임이 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는 알파벳 수가 일단 적은 데다가 상업적으로 만든 활자였습니다. 막 책을 팔아치우고 인쇄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활자였습니다. 면죄부도 인쇄를 했습니다. 중세 교회들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팔았던 그 면죄부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활자로 대량 인쇄를 해서 거액의 돈을 벌었죠. 그 면죄부 꼴을 보기 싫어서 독일의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문에 내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95개의 반박문 또한 구텐베르크 활자를 통해서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2주 만에 유럽 전 대륙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452년에 마침내 아주 아름다운 구텐베르크 성경 180부를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합니다. 색깔이 있는 부분들은 그림입니다. 전 인쇄가 아니고요. 1년이 지나고 유럽 대륙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는 이 유럽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한 해 전에 성경을 찍었던, 그리고 이보다 7년 전에 만들었던 탄생한 금속활자, 그 금속활자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새롭게 열린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들어와서 활개를 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프랑스와 그리스의 인쇄공들이 이스탄불로 가서 서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에는 필경사라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코란을 쓰는 필경사들입니다. 황실에 납품하는 각종 공문서, 그리고 각종 서적들, 이 모두가 필경사들이 계속 손으로 써서 납품하는 이 필경사들이 이 서점들이 들어오는 꼴을 보고 질겁을 한 겁니다. 저렇게 대량으로 코란을 인쇄하게 되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경사들이 하렘, 여자들, 궁녀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이 궁녀들에게 로비를 펼칩니다. 자그마치 8만 명이나 되는 이 코란 필경사들이 로비를 펼친 결과 마침내 이 공문서는 활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와 프랑스 서점 상인들은 쫄딱 망해서 다시 자기네 나라 돌아가고 맙니다. 서점이 생긴 때는 자그마치 200년이 지난 1727년이었습니다. 200년의 공백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274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 제국 전체에서 출판했던 서적이 겨우 142종류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그 당시 관료들 44명이 가지고 있는 장서 목록을 보면 1267권 가운데 928권이 종교서였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서유럽이 암흑기에 신음을 할 때 그 아득한 옛날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철학과 과학, 문명을 이 이슬람 세력들이 더 연구하고 갈고 닦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르네상스 시대 때 이를 서유럽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부흥이라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찬란한 고대 과학과 고대 사상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던 이슬람의 과학이 이 서점, 금속활자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정체되고 만 겁니다. 19세기에 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현재 투르키예라고 부르는 이 제국은 서구에 농락을 당하는 그런 치욕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어땠을까요?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이 있었습니다. 날 출자의 섬도 비상구입니다. 저기는 원래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임대를 해줬다가 나중에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임대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 대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1641년 이후에.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의 사람들로부터 유럽의 학문들이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물건들이 새어나옵니다. 책들이 나오고 과학 물품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형성된 일본인이 소화해낸 그 유럽의 학문을 활안해서 왔다 그래서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날 출자를 쓰는 출도, 데지마라는 비상구를 통해서 유럽과 그렇게 교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무렵에 일본의 지도자가 도쿠가 요시무네였습니다. 명군이었습니다. 개방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진흥을 해서 란가쿠를 진흥을 시켰고 병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염병이 많으니까 조선의 의학을 수입을 합니다. 조선 초량에 있는 외관을 통해서 조선의 약용 동물과 식물의 도감을 만들려고 만듭니다. 마침내 인삼을 고려 인삼을 자기네들 일본식으로 토착해서 재배하는데 성공을 하죠. 1774년 스키타 겐파쿠라는 일본 의사가 해체신서라는 책을 써냅니다. 해체신서는 네덜란드의 해부학사적인 타펜 아나토미아라는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자그마치 7년 걸렸습니다. 알파벳밖에 모르는 사람들, 의사들과 번역가가 모여서 7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번역을 해냅니다. 화살표가 코에 있으면 이 단어는 코다. 요 말은 높다는 뜻이겠다. 라면서 하루에 한 단어씩 차근차근 번역을 해냅니다. 그 번역한 단어들이 우리들이 쓰고 있는 현대 의학 용어들입니다. 갑상선, 동맥, 신경, 정맥 이런 단어들이 모두 스키타 겐파쿠 같은 해체신서를 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번역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책 하나를 번역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명을 통째로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원설에 있는 게 아니라 문명을 소화를 해서 토착화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유통되던
문명, 유통되던 과학과 사상이 이제 드디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는 뜻이죠. 스키타케타쿠가 이렇게 서문에서 선언을 합니다. 세상에 호걸 같은 인물이 있더라도 잘못된 습속이 눈과 귀를 현혹하여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진실로 면목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진실의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옛것을 자꾸 고집을 하고 옛것을 뜯어고치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는 구름과 안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는 진실로 면목을, 진면목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으면 그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1992년에 당시 일본 천황이었던 아키히토가 식물학자였는데 논문을 씁니다. 논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옛사람들은 일본 의사에게 유일한 정보 소스였던 중국 전통 의사의 오류를 폭로하고 관찰과 개방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교사 한 명 없이 유럽에서 온 책들의 의지에 유아기 단계의 일본 과학을 발전시킨 선인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1876년 1월 25일 청나라 실세인 북양대신 이용장과 일본의 신예 외교관인 30대 모리 아이노리가 청나라에서 만납니다. 이용장이 이렇게 묻죠. 왜 귀국은 서양 옷을 입는가? 그랬더니 모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옛날 옷은 놀기에는 좋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했습니다. 의복제도는 조상에 대한 존중의 표시다. 만세 후대에 이어야 한다. 이용장은 50대고 아리노리는 30살이었습니다. 일본 외교관이 당돌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조상이 지금 살아있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1000년 전 조상들은 중국 옷이 당시 일본 옷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중국 옷을 택했습니다.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은 어떻게든지 배워서 따라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일본의 전통이며 미풍양속입니다.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은 어떻게든 배워서 따라한다. 이것이 일본의 미풍양속이다. 남의 나라 장점. 교류를 해야지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남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남의 나라와 교류를 함으로써 저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 쪽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통신사가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1719년에 통신사로 갔던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해유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사카는 서적의 많음이 실로 천하장관이었다. 천하장관이었다. 얼마나 많았으면 천하장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기엔 서양 서적도 있었을 것이고 일본의 저자들이 쓴 책들도 있을 것이고 모두 서점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정보의 유통 그리고 그 누적을 상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남의 나라 장점이 뭔지를 알 수 있었던 일본을 상징합니다. 그 누적된 정보를 통해서 1840년 청나라에서 아편전쟁이 터졌을 때 청나라 늙은 호랑이가 영국이라는 작은 함선 한 대에 박살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이 문득 각성을 합니다. 근대화를 준비를 하죠. 미국에 의해서 개방을 하게 되고 영국과 전쟁을 벌이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고 속속히 전쟁을 벌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쇼카 신주쿠라는 학교를 설립을 해서 근대 정신을 가르친 이래 여러 일을 벌리는데 이 일들의 특징이 뭐냐? 미국과 싸우면 미국으로 견학단을 보내고 영국과 전쟁에서 지면 그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마침내 서로 두 앙숙이었던 조슈아 사츠마 두 번이 동맹을 맺더니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모두가 배워서 내가 왜 저 적한테 졌고 저 적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겼나 라는 걸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국력을 키워놨던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1871년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으로 자그마치 1년 10개월 동안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실권자, 권력자 절반 100명이 넘는 실력자들이 한꺼번에 미국과 유럽으로 견학을 떠난 사건입니다. 처음에 목적은 조약을 개정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실패를 하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전 지구를 돌면서 근대를 목격을 합니다. 약속을 받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떠나있는 동안에 쿠데타를 벌이지 않겠다. 그 이와쿠라 사절단의 이름을 바로 이 사람들에서 따왔습니다.
이와쿠라 토모미는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1871년 1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와쿠라는 저렇게 일본식 상투를 틀고 있습니다. 신발은 구두입니다. 무언가가 어정쩡한 사진입니다. 기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을 해서 2월 달에 시카고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상투를 자르고 근대 서양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근대를 바라본 그 충격에 휩싸여서 이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로 저 위에 있는 저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 사절단은 물론 이후에 독일까지 가서 헌법을 연구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1714년 해체 신설을 썼던 스키타 겐파쿠가 말했던 바로 그 진면목입니다. 진실로 면목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눈앞에는 언제나 안개와 구름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몽땅 뒤집고 새로이 시작한다 라는 그 선언을 100년 뒤 이와쿠라 토모미라는 유신의 거물이 실천했던 것이죠. 깨달았던 겁니다. 그 진면목은 개방된 지도자이기도 하고 각성한 대중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개방이 됐을 때 자기가 혼자서 모든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지 않고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대중을 각성할 수 있는 겁니다.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진면목을 쇄신을 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의 공유, 학문과 사상의 공유와 교류가 결과하는 어마어마한 행복한 사건인 것이죠. 상강의 기술도 있는 사람 따로, 냉자원에 있는 사람 따로, 시장을 엄격히 구분을 해놓고 그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독점을 한 그런 공동체에서는 이와 같은 발전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이 책 외판원까지도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1759년에 야마우키 도요라는 일본 의사가 장지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들어왔던 해부학적인 지식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사형수를 허락을 받고 해부를 합니다. 사형수를 해부를 했기 때문에 목 잘린 사형수라서 저렇게 목 위는 없습니다. 조악하기 때문에 저걸 교과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야마우키가 이렇게 서문에 선언을 합니다. 이론은 뒤집힐 수 있지만 사물이 어찌 속이겠는가. 이론을 앞세우고 사실을 뒤에 놓으면 상지라도 실수가 없을 수 없다. 요임금의 내장도 내장이고 폭군 거래 내장도 내장이고 북쪽 남쪽 오랑캐 창자도 창자일 뿐이다. 따라서 오로지 나는 보는 것만 믿겠다. 경험한 것만 믿겠다. 라고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선언한 게 장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조선 통치사가 12차례 갔었습니다. 이 통치사 갈 때마다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글을 받고 그림을 받고 줄을 서서 받았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대를 냈고요. 조선 통치사들이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은 굶주렸던 겁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던 통신사라는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을 하나라도 더 빼내기 위해서 줄을 섰던 겁니다. 밤새도록 조선 통신사가 팔이 아파서 울 정도로 글을 써줘야 했고 그림을 그려줘야 했고 그랬던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랑한 게 아니라 이 통신사들 몇 년에 한 번씩 이따금씩 오는 이 고급 지식인들로부터 모든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1748년에 다나카 스네요시라는 사람이 조선통신사 주치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광견병이 유행을 한다. 이 병에 걸린 개한테 물리면 사람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다가 거품 불고 쓰러져 죽는다. 여기에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하는가? 그랬더니 조선의 의사 조승수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답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미친 개한테 물리면 돼지 똥물을 먹인다. 이미 저렇게 난학을 통해서 사람 배를 갈라보고 모든 일들을 근대에 맞춰서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그 나라 의사한테 돼지 똥물을 먹이랍니다. 학문의 유통과 교류가 전혀 없는, 정보의 교류와 유통이 전혀 없는 조선이 1840년 아편전쟁을 목격했습니다.
자그마치 5년 동안 조선도 노력을 하긴 합니다. 사신을 보내고 고위 인력들 인터뷰를 하고 물정을 살피고 5년 동안 그런 작업을 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황국에는 아무 일이 없다. 무사의. 황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영토를 잃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바닷가에 있는 몇몇 도시만 개방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 아무 일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모든 손을 탁 놔버립니다. 조선의 엘리트들이 무식하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교류가 없었던 겁니다. 똥이 무엇고 된장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똥이면 똥, 된장이면 된장 아무것도 모르고 넙죽 받아먹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이런 복잡한 일은 전혀 없이 그냥 무사안일하게 폭탄이 숨어있는 태평성대를 보냈던 겁니다. 1811년에 마침내 조선통치사가 종료됩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본은 자기 나름대로 내부에서 부국 강병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전쟁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조선은 판단했고, 일본에서는 돈 들여서 이 사람들 접대를 하면서 그를 받아보니 돼지똥물을 먹으라는 소리 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필요가 없어지면서 마침내 12차례 만에 조선 통치사 종료가 되죠. 그게 1811년입니다. 그리고 60년 뒤인 1875년 일본이 영국에서 구입한 운요라는 군함이 조선 강화도를 포격을 해버립니다. 조선의 군 부대는 모두 도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일수 조약을 맺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조선으로부터 받은 그 정보에 굶주렸던 그 일본이 마침내 모든 면에서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뻑하면 쪽발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일본이 조선을 압도해 버렸을까요? 개방된 지도자가 없고 각성한 대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방된 지도자, 각성한 대중이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학문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의 교류 혹은 유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각성한 대중을 광해군 때 학자인 서균은 호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눈앞의 일에 얽매여 법이나 지키며 불임당하는 사람들을 항민이라고 한다. 항민은 두렵지 않다. 두려워해야 할 백성은 호민이다. 천지간을 흘겨보다가 시대적 변고가 있으면 소원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호민이 팔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면 항민도 호미, 고물에 창자를 들고 무도한 놈들을 쳐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보니 세금 5푼을 내면 4푼은 간사한 개인에게 흩어진다. 관청이 가난해서 1년에 세금을 2번씩 매기고 수령들은 마구 걷어들인다. 그럼에도 위에 있는 사람은 태평스러운 듯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유가 뭔가? 각성한 대중, 호민이 없기 때문이다. 그 각성한 대중에 대해서 갑신정을 일으켰던 주역이었던 서재필이 20세기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가 일으켰던 1884년의 갑신정변에 실패한 이유는 까닭도 모르고 반대하는 일반 민중의 무지몰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건방진 이야기를 좀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근대화, 개방과 개화라는 그런 사상과 그런 조류에 일반 대중이 전혀 각성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섣부르고 성급하게 정변을 일으켰다. 그 사람들을 먼저 각성시키는 작업을 했어야 했다라는 후회입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민중을 각성하는 작업을 먼저 벌였죠. 바로 이 각성한 대중, 이 호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나아갈 바가 결정되는 겁니다. 호민의 부재. 이게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를 국가가 독점했던 나라, 조선에 없었던 존재, 호민입니다. 호민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호민이 생길까 두려워서 상강행실도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언해를 해서 유통을 시키고 권력에 가까이 들어온 사람들 또한 성리학에 한정된 고급 정보를 저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언해 작업을 통해서 유통을 시켜서 자기들끼리 그 정보를 독점을 하고 권력을 독점했던 나라입니다. 개방된 지도자, 각성한 대중, 대중의 각성이 있을 때
이 공동체는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서점 없는 나라 조선 이야기입니다. 동시대에 유럽과 일본과 조선 이 세 공동체를 비교를 해보면 왜 정보가 유통이 돼야 되고 왜 정보는 독점이 되면 안 되고 서점은 왜 있어야 하며 활자는 어떻게 쓰였어야 하며 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과 유럽과 일본이라는 세 문명 공동체를 비교를 해서 알아본 서점 없는 나라 조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